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오늘 하명 수사와 경쟁 후보 회유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한 걸로 판단된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재기 수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기 수사란 상급 검찰청이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걸 말합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기소했지만 조국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당시 청와대 개입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시 수사를 받게 된 조국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은 끝도 없는 칼질,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면서 일제히 검찰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한도를 초과해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거나 차량 같은 형태로 운영비를 부당 지원해준 회사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활동에 쓰는 일정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들여다본 결과입니다. 202곳이 조사 대상이었는데 절반이 좀 넘는 109개 회사가 법을 어긴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는 공공기관도 48곳 포함됐습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11,980시간이나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또 노조 전용 차량 10대의 렌트비로 1억 7천만 원을 부당 지원한 곳도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결과를 업체들에게 통보했고 86%가 개선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자체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현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해직교사 채용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공모 조건이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고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위를 잃게 됩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결정을 형식주의적인 잣대로 본 것은 안타깝다면서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일부 지역에 어제 오후부터 중단됐던 온수와 난방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복구 작업은 조금 전인 2시쯤 모두 끝났습니다. 온수와 난방 공급이 다시 시작되긴 했지만 3만 7천여 가구가 이틀 동안 한겨울 추위 속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원래 호텔 갈까도 생각했었는데 이쪽에 좀 샤워시설 마련됐다고 하길래 집에서 가깝고 그래서 이제 바로 오게 됐습니다. 어제 오후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인 가압장 펌프를 점검하던 중에 밸브가 파손되면서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온 게 사고 원인입니다.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역 온수와 난방 공급이 차단됐습니다. 서울시는 가압장 펌프를 포함한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점검도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피해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소식이었습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정치 컨설팅 퍼블리커스의 윤주진 대표, 필립 정치 컨설팅의 강성필 대표 두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여야는 이미 거부권 전국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의 설명 듣고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또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시켜서 진정으로 희생자 또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도 독소 조항이 그대로 이렇게 담겨져 있고 참사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윤주진 대표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본 그 윤재욱 원내대표의 발언의 방점은 정치 쟁점화에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발언하면서 야당이 무리하게 이 독소 조항을 넣어서 이 대통령의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유도했다 이런 주장까지 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는 이 여당의 관점에서는 지난 이제 이태원 참사 이후에 경찰, 검찰, 국정조사 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심판까지 상당히 다각도의 검증과 진상 규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런 특조위를 구성하여서 추가적으로 어떤 사법적 작용을 하는 것은 좀 불필요한 그런 요소다. 특히 이렇게 되면은 이 정부 부처가 모든 이 현안이 멈추고 이 특조위의 그 구성된 특조위의 조사에 대응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정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결국에는 이 특조위가 소위 말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삼권 분립을 넘나드는 그런 초월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이러한 독소 조항이 결국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받기 어렵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으로 귀결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통령실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이 넘어간 지 시간이 꽤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거부권 그 남발 프레임에 걸려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권도 좀 부담이 좀 컸던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쌍특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간을 끌면 약간 여지를 줄 수 있다라는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행사가 됐고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은 다시 국회에서 좀 시간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는 여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비극적인 참사였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 정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도 부담이 있고 또 기존의 쌍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 너무 곧바로 또 거부권 전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장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예, 강성필 대표께 여쭤볼게요. 그 거부권 행사를 유도했다는 여당의 주장을 일단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일단 그 여당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하시라고 건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가족들이 이제 삭발식을 진행했어요. 쉽게 말해서 정부와 여당에게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가족들은 어떤 보상보다는 어떤 진위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것이 유가족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뭐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 참사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규명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취지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여당의 어떤 입장을 배려를 해서 어떤 조사위도 좀 단축시키고 특검법도 조금 이렇게 삭제해서 어떤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단독으로 이게 통과가 되었고 또 이러한 것들이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이어진다면 이 나라가 계속해서 이 어떤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임시 국회까지 어떤 파동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제 야당이 배려했다고 하셨는데 그 여당의 주장은 그 특별조사위원회 이 구성에는 좀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합의 처리 없이 이게 이루어졌고 좀 그 특조위의 그 권한이 좀 과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포함해서 몇 가지 이제 독소 조항으로 규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재협상을 해보자 이렇게 공을 다시 야당으로 던졌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야당이 뭐 충분히 여당과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볼 수는 있는데 사실 아쉬운 점은 그동안 협의해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협의에 나서지 않았느냐. 앞서 있었던 쌍특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내일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이런 거에 있어서 협상이 미진하다. 이제 닥쳐서야 거부권을 대통령이 계속해서 행사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와서 협상에 나선다는 것이 많이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접점을 찾기 어려운 그 주제이긴 한데요. 좀 지켜보도록 하죠. 이재명 대표가 어제 복귀했죠. 여야의 대치도 다시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이 대표가 복귀 일성으로 한 이른바 법펜 칼 발언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요? 칼로 죽여본다? 누가 죽여본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우리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 그건 그냥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뿐 아닙니까? 예, 이후에도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망상 발언에 민주당이 또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긴 야당 대표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하니 오늘은 국민의힘이 세상 모두를 적으로 여기는 거냐며 다시 날을 세웠습니다. 자, 윤 대표. 예. 이재명 대표가 한 말 중에 칼로 죽이려고 했다. 이 부분에 여당이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칼로 죽이려 했다라는 표현 앞에 이제 법으로 죽이려고 했고 펜으로 죽이려 했다. 이제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법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검찰 또 한동훈 법무부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펜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좀 적대적인 언론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민주당을 둘러싼 언론 환경이 매우 불리하다라는 이 인식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좀 많은 이제 이런 자신이 당한 피스테러에 대한 어떤 심경을 토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는 예. 좋은데 검찰, 국가기관인 검찰, 그리고 제4의 기관이라고 하는 언론, 이 행동에 이어서 바로 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결국 검찰과 언론과 그 개인 범죄자를 일종의 좀 한통속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관점이 실은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좀 너무 과했다.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야당발 이른바 음모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좀 크죠. 네. 예. 복귀 일성으로 처음 한 발언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많이 해서 했을 텐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근데 보도에 따르면은 법과 펜, 칼 이런 것들은 즉석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이 끝난 후에 예. 수십 번의 어떤 압수수색 그리고 계속되는 검찰의 조사 그리고 주변인들에 대한 고초 그리고 본인이 지금까지도 재판을 몸이 아픈 상황에서도 가야 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회한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복귀를 하는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예. 출근을 해보니 감사원에서도 본인을 공격하고 있고 또 권익위에서도 헬기 전원 가지고 또 특혜 예.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본인에 대해서 사방군데서 탄압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러한 서럽고 억울한 감정을 토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어떤 본인의 어떤 피습 사건 이후에 흩어진 어떤 민심, 야당의 지지자들을 좀 결집시키려고 했던 어떤 그런 정치적 의도도 있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은 이 대표 피습 당시 부상 정도를 축소해 관계부처에 문자 메시지를 배포했다면서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발생 직후 소방 내부 일부 보고서에는 목 부위 1.5cm 열상으로 적혀 있었는데 국무총리실에서 1.5를 1cm로 축소했고 흉기라는 표현을 과도로 바꿨다. 그리고 출혈량 적은 상태, 경상 추정 등의 표현을 추가해서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고 한 거 아니냐는 건데요. 강성필 대표께 좀 여쭤보죠. 반전에 헬기 부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피습 관련해서 계속 쟁점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네.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라면 이재명 대표, 야당의 대표가 백주대낮에 예. 흉기에 찔렸으면 또 동정론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정론이 아니라 이건 오히려 민주당이 궁세에 몰리는 경우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좀 찾아보면 최초에 옷깃을 관통을 해서 목으로 흉기가 1.4에서 5cm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처음 느꼈을 때는 그냥 옷깃이 아니라 바로 목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받아들이는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경상이라고 듣는 거하고 처음부터 중상이라고 듣는 건 또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충격이 더 컸다면 어떤 헬기 전원이라든지 부산대에서 서울대로 갔다는 논란을 말하기가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이 피해 정도가 좀 적다고 생각되니 어떤 방향이 다른 데로 흩어져서 민주당으로서 매우 억울해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주진 대표, 예. 사실 지금 당시 피습 상황 갖고 계속 뭐 이게 정치 공방도 되고 있고 예. 뭐 이렇게 지금 고발까지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사실 그때 피습 당시 상황은 온 국민이 뭐 TV로 유튜브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당시에 피습 상황이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됐고 그 현장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런 국가기관에서 고의적으로 예. 축소 은폐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좀 상식과 맞지 않는 것이 그럴 유인과 동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 소대방 내부 보고 또 국무총리실의 보고가 국민들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벌어진 이 피습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신속하게 빨리 먼저 현장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종의 정보 보고입니다. 이 정보 보고는 가끔 이렇게 이제 기자들에게 나오게 돼서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애초에 어떤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 의료기관에 가고 또 수사를 시작하면은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피습 테러를 당했는지는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 3일이면 나올 어차피 팩트가 다 밝혀질 것인데 굳이 왜 총리실과 소방당국에서 국민들을 속일 명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과도한 의심이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예. 앞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그 결정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그 국민의힘 의총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개혁 공약을 추가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출판 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놓은 정치개혁 공약을 화면으로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귀책 보궐선거 무공천. 사실 이거는 이제 여야가 또 다 약속했다가 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런 사안이기도 하죠. 그리고 국회의원 50명 감축. 그래서 오늘 것까지 해서 오늘 발표한 것이 5번째 공약이 됐는데 자, 윤 대표께 먼저 여쭤보죠. 예. 정치 개혁 공약을 잇따라 지금 계속 내놓으면서 거의 매일 내놓는 것 같은데 예. 민주당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아무래도 비정치인 출신의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쭉 관료로 살아왔던 그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지금 현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뭐 일종의 혐오, 실망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아이콘이라는 어떤 본인의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 2년 차 정도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실은 이 정치 선거의 프레임이 정권 심판론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현재 많은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은 정권 심판론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프레임 속에 들어가서 정권 심판이냐, 예. 정권 동력이냐라고 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선거 프레임은 정치 심판이다. 그래서 지금의 이 잘못된 정치를 심판해달라라는 구호를 지금 국민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지금 뭐 이 이슈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 총선용이다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던지면 좀 부담스러운 부분 없을까요? 아니, 민주당으로서는 그동안 뭐 반대해온 것도 아니고 이와 관련된 법안들을 계속해서 제시했기 때문에 예. 뭐 수세에 몰리지는 않고요. 다만 정치인이라고 하면 미래를 준비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직도 그 검사 시절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걸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규제하려고 하고 금지하려고 하고 처벌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습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요. 이미 말씀하신 그 5개의 정치 개혁 법안들은 네.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되어왔던 일인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왜일까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말 개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할 테니 너희는 할 거냐 안 할 거냐고 묻는 것은 저는 공허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허하다. 네. 예. 맞습니다. 특히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세비 반납 이 2가지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재명
대선 캠프 인사 2명이 구속되기도 했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계속 살아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에 지역 화폐와 남북 교류 협력사업 보조금을 부실 관리했다고 밝혔고요. 아까 강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권익위가 나서서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여부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나섰는데 그러니까 윤주진 대표 먼저 여쭤보죠. 지금 기존에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던 그 리스크도 있고 지금 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그 여권이 좀 공격할 포인트가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앞으로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감사원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사안들은 사실 새로운 것들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양 캠프에서 예. 공방을 주고받던 이슈였고 예. 오히려 감사원의 조금 이 착수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지역 화폐 같은 경우는 그 특정 업체가 막대한 차익을 얻은 그 정황이 좀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만 이제 총선을 너무 앞에 두고 이러한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야당의 반발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예. 좀 시기의 특정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저는 권익위 조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는 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사단체, 여러 의사단체가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촉발된 의혹이고 논란입니다. 그리고 또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아직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건의가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예. 이것이 정말 특혜였다면 특혜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반성을 하면 되고 특혜가 아니었다고 판단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그 오해를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익위 조사는 민주당에서 너무 이렇게 좀 반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기꺼이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사실 뭐 권익위가 조사하는 부분은 이미 뭐 경찰이 고발이 들어가서 조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감사원 조사까지 지금 시기가 어쨌든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그 대표가 이전에 경기도지사직을 수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업과 어떤 정책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들춰내 보면 잘한 점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 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논란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은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권익위 같은 경우는 연간 3만 건 정도의 국민들의 작고 큰 어떤 권익에 대해서 접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헬기 전원에 대해서 특혜가 있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쳐두고 소방청장까지도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특혜가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라는 어떤 제스처를 보이니 민주당으로서는 은폐하고 축소하고 이러한 것들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털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지금 시점에서 분명한 진상을 이야기하고 또 사과를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네. 혹은 두 분 다 같이 입장을 표명하는 게 국민들의 뭐 감정을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네.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주진 대표. 예. 물론 야당의 특검법 공세가 잘못됐다, 반대한다는 입장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도 몰카 공작이라는 그 비판을 하면서 한 발언이긴 합니다만 예. 이런 얘기가 지금 여권 내에서도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직 예단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일종의 출구 전략을 함께 모색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민들의 어떤 실망이라든지 논란이 좀 잠재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쌍특검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신년 기자회견 문제도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크게 이제 그 논박의 대상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대통령 또는 영부인이 직접 입장을 표명해서 어쨌든 조금 화가 나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어떤 정무적인 행보에 나섬으로써 일단 이 문제를 조금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예.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대통령실이 나서기보다는 이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여당에서 먼저 이게 좋지 않겠는가, 이것이
좀 현명한 해법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던지고 이로써 조금 여론을 본 다음에 대통령실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예. 예, 강성필 대표는 여당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전국을 순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의 지지도, 쉽게 말해서 인기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어떤 정당 지지율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부정평가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총선 전까지 여당이 어떻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는지를 보고 투표하겠다. 또한 여당의 지지자들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3개월간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설을 한번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보수 일간지에서 오히려 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털고 가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서 우리가 이른바 이재명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제 당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당을 다 떠난 상황이고 거의 다 네.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여당 내에서는 이런 어떤 일종의 어떤 자성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야당도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총선을 앞두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모든 총선의 전략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아마 여당과 대통령실이 받을 리가 없다.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 여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계속 공격하면 이번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과 이재명 대표 개인 지지율도 낮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정쟁으로만 특검으로만 가는 모습 외에도 정말로 수권 정당이었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민생에 대해서 살피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한다. 이재명 대표에게도 쓴소리만 하면 우리가 넓은 목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품이 있어야지 나쁜 소리 했다고 해서 다 쫓아내고 비난하고 공격하면 이게 어떻게 민주가 빠진 민주정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예, 총선이 이제 83일 앞으로 다가왔죠. 이런 가운데 각 당은 후보 공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여야의 공천 룰을 살펴보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현역 의원 평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하위 10% 컷오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위 10에서 30%는 경선 득표율 20% 감점. 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하위 10%, 경선 득표율 30% 감산. 일률적인 컷오프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민주당은 경선 득표율 30% 감산이면은 이게 컷오프나 다름없다는 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선 여론조사 비율은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서울, 강남 3구와 대구, 경북 그리고 이른바 부울경 지역까지 상대적으로 좀 우세한 지역에서는 당원과 일반 국민의 비율을 50대 50 동률로 가져가기로 했고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과 그리고 수도권, 호남, 충청권, 제주같이 좀 비교적 열세 지역에서는 일반 국민의 비율을 좀 높이는 그래서 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좀 뽑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0대 50이 경선 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물갈이 기준을 이렇게 개량화하는데 역점을 뒀다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여야가 공이.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일단 여야 모두 이제 신당 리스크가 있고요. 또 여당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제2요구권, 제2제표결의 문제가 또 좀 걸려 있죠. 그래서 너무 일률적으로 특정 개개인을 지목해서 이루어지는 컷오프는 예. 지금 여야 모두가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좀 감점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네. 기회는 주되 불이익은 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만약 정말 경쟁력이 있고 예. 지역에 탄탄한 기반이 있다면 살아 돌아와라.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공천의 잡음을 좀 일단은 최소화하는 그러한 방식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기회를 주니까 네. 현역 의원들이 혹시나 이제 낙천돼서 반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사전에 좀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런 해석도 있더군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경선에 참여하는 순간 무소속 출마 등이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경선이라고 하는 가두리 안에 예. 모든 후보와 현역 의원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일단은 여야 공이 전략적으로 우월한 선택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경선 득표율 뭐 20%, 30% 감점이라는 것이 예. 실제로 현역 의원으로서 지역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한 의원들의 경우에는 큰 타격이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신인 후보가 정말 뭐 대단한 전국적 인지도와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신인 도전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 조직이 좀 부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 30% 미만의 감점을 적용한 것은 저로서는 현역 의원들에게 상당히 큰 기회를 준 것이다. 그래서 어제 여당의 뭐 중진과의 분위기 대화도 좋았죠. 생각보다는 좀 평온하게 유지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게 다 작용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여당도 그렇지만 야당도 신당 이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역 의원 이탈을 뭐 최대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야당도 지금 좀 비슷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공천 룰 같은 것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선거를 앞두고 정한 룰이 아니라 이미 1년 전부터 국민과 당원들이 공천에 투표로 참여를 해서 후보를 정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이미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국민의힘과 비교했을 때 현역 프리미엄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역이 왜 높냐? 지역위원회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 어떤 강성 지지층, 예. 적극적인 어떤 당원들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전자들이 사실 가산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뭐 청년이라든 가산점이 있는데 이게 제일 높은 점수를 하나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니까 합산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의 어떤 도전자들이 국민의힘의 룰을 많이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런 상황인가요?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여야 공이 뭐 지금 현재 시스템 공천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당의 공천 룰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설득력이 있으려면은 그 정량화된 그 기준이 좀 제대로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많은 정치 평론가들과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어떤 기관이 어떤 문항으로 또 어떤 시간대에 그 지역에서도 어느 동네에 중점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는 예. 사실 좀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여야 모두 이런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선택과 관리에 있어서 정말 투명하게 보다 운영을 해야만 후보들이 좀 많이 승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시면은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격전지 그리고 예. 스윙보터 지역 같은 경우에는 80%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점이 사실은 이제 현역 의원이지만 좀 상대적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예. 그런 의원들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앞으로 공관위가 어떻게 설명을 해나갈 것인지가 좀 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자, 강성필 대표. 어제 이재명 대표가 복귀할 때 이제 기자들이 처음 던진 질문이 이제 당내 이제 자객공천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뭐 경선을 할 건데 뭐가 문제인가요라는 취지로 답을 했거든요. 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공천 이제 계속 해야 될 텐데 네. 야당도 이 기준 정해놓고 좀 제대로 좀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앞서서 윤주진 대표께서 여론조사의 어떤 맹점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저는 그래서 다른 면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지도부가 공정하게 공천을 실시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사심을 맞습니다. 혹시? 어떤 룰로 예. 하든지 간에 본인들의 어떤 사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공천이 공정해지지 않게 되고 그것은 후보자들이 다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어느 룰이나 맹점과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매우 중요하고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항상 주류와 비주류는 있었고 비주류는 총선 전에 항상 주류가 독점할 것을 걱정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실상을 보면 현역과 도전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도전자들이 현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잘 해결해 줄 것인가가 중요하고 예. 사실
53개 지역구에 최소 3명 이상이 출마를 하며 뭐 한 600명, 700명이 출마하지 않습니까? 모두들 지금 다 친명을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큰 문제가 되지 않게 지도부에서 공정하게 가까운 사람에게 더 엄격한 룰을 적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여당과 야당 공이 중요하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뭐 친명 논란, 뭐 윤심 논란 다 있고요. 또 양쪽 다 뭐 신당 네. 또 이탈하는 걸 좀 막아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좀 어느 때보다 좀 공천 잡음이 네.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끝으로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원희룡 전 장관이 도전장을 내면서 지금 여기 이 대결이 과연 성사될 것이냐 관련해서 어제 이 자리에서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성사가 될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던데 그래서 두 분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윤 대표부터 말씀해 일단 주시죠. 비례대표로 나오는 문제는 현재 선거법 논의에 있어서는 예. 조금 확률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병립형으로 만약에 정말 회귀를 하면은 이른바 과거에 뭐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모델로 약간의 후순위를 받아서 전국 선거를 치르면서 이재명을 당선시켜 주십시오라는 구호를 외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민주당의 현재 분위기는 약간 준연동형으로 가서 비례연합정당 전략으로 가는 것으로 좀 보이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세 가지 선택지입니다. 첫째, 계양을로 나가느냐, 둘째, 다른 지역으로 나가느냐, 셋째, 불출마냐인데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은 정말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그렇다면 계양을 선택할 당시에 예. 그 명분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요. 근데 험지 출마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당내- 대표 네. 입장에서는 험지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과거 황교안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와 붙었던 종로 선거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모든 선거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심판하는 선거로 흐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계양을에서 근데 이제 아마 내부적으로 여론조사 등 많은 것들을 좀 참조하겠죠. 이재명 대표가 거뜬히 이기는 것으로 나온다면은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통 크게 예. 선거를 붙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원희룡 지사의 지지율이 좀 나오고 이게 선거를 알 수 없는데라고 하는 판단이 서면 예. 아마 이재명 대표는 좀 불출마 쪽으로도 선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선거제 얘기하셨는데 선거제 관련해서는 지금 그 준연동형이라고 해서 병립과 그 연동형을 좀 같이 네, 합쳐서 가는 네. 그 가능성이 제일 크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병립도 섞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제 비례대표 출마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이재명 대표 네.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은 계양을에 출마하는 것이고요. 차선의 선택은 불출마, 최악의 선택이 비례대표입니다. 어차피 지금 계양을에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희 민주당의 분석으로 봤을 때는 두 자릿수로 이기느냐 한 자릿수로 이기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른 곳으로 간다? 이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예. 또 특히나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기존에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당협위원장과 조율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얼마 전에 신년 할애식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어떤 당원들 간의 불협화음이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양을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험지거든요. 근데 험지에서 고생한 당원들이 더 끈끈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시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것들이 화학적인 어떤 결합을 하기 어려워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에 출마해도 무난히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다 돼서요.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윤주진, 강성필 두 분의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불과 몇 년 전에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젠 2000년생이 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저출생 시대의 이 첫 번째 세대이자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2000년생들이 하나둘 사회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건건 플러스는 2000년생이 온다의 저자 이몽택 작가와 함께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세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몽택입니다. 예. 자, 전작 90년생이 온다 출간하신 지 한 5, 6년 정도 됐죠. 맞습니다. 근데 벌써 2000년생이 오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2000년생이 작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입사하기 시작했고요. 예. 사실 책 나온 지는 6년이 됐는데 책을 쓴 지는 10년 차입니다.
근데 10년 전에 90년생이 회사에 입사했으면 지금 이들이 4년제를 졸업하고 입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사실 90년대생도 이제 초반에 태어난 분들 이제 30대가 넘었잖아요, 그죠? 2000년대생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90년대생, 2000년대생.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90하고 20이라는 2000년이라는 숫자라기보다는 90년대생은 2010년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신입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0년생은 2020년대인 지금 신입사원. 10년 차이로 신입사원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는 게 가장 그렇군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핵심은 이제 2010년대까지 있었던 그 단어들이 있었어요. 4.5정, 뭐 38선, 이태백. 되게 오랜만에 들으셨을 텐데요. 요즘에 이런 얘기를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특정 세대는 그 시대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그 유행어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2020년대, 2000년대생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를 들어올 때 정년을 가거나 오래 다닌다는 생각은 기본이죠. 못 다닌다는 생각은 기본이죠. 근데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벼락거지라는 단어죠. 벼락거지요? 네. 정말 0.01% 남은 가장 돈을 많이 주는 일부 기업이나 직무 빼고는 이들이 이 직무를 계속 직장을 유지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부자에 대한 욕심 자체가 없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면요? 버린 겁니다. 부자가 못 된다는 거죠. 직장 생활. 그러니까 직장에 대한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를 많이 얘기합니다. 직장에서 있어서 여기서 평생 가는 곳이 아니라 월 단위로 그저 구독하는 관계라는 거죠. 언제든 끊을 수 있다. 이게 시작점이 다른 겁니다. 근데 아나운서로 얘기하면 시작부터 돈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죄송하지만 풀이를 생각하고 들어오는 아나운서가 있다면 생각하는 것이 다르겠죠. 동기부여도 안 될 겁니다. 직장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달라졌습니다. 기성세대 가치관하고 좀 가장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실제 젊은 세대의 직장과 퇴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 KBS 시사기획 창에서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있던 팀이 이제 모터스포츠라는 팀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잡지를 만드는 거였어요. 사내 잡지였는데 거기서 이런 내용도 들어가면 좋겠고 하고 이제 기획안을 제출을 했는데 이제 팀장님께서 그냥 시키는 것만 하지 뭐하러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냐. 처음에는 전업으로 원래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에요. 이 배달일 자체를 플랫폼 이제 배달 광고죠. 그 광고에서 어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그리고 뭐 업무 지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하고 싶다. 기존 직장인들이 들었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방금 인터뷰네요. 이게 굉장히 이제 자유라고 관계가 돼 있는데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 이 일을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시간, 그 저기는 안 나왔지만 공간도 있습니다. 제가 배달업을 하는 많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 일을 하면 서울에서 일할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예전에 긱워커라고 있는데 긱워커가 이제 확산되는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의 회사는 9시에 출근해서 일을 끝내고 6시에 마치고 야근을 하거나 회식을 하는 이런 패턴이었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른 이제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돈만 받는다면 내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편에서는 또 취업이 안 된다고 좀 아우성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좋은 직장만 가고 싶은 거죠. 대기업. 대기업은 지금도 모두가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여전히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힘이 들고 경쟁률도 높은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의 구조상 10명 중에 9명은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 중소기업에서 사람을 역으로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자, 2000년생으로 대표되는 이 젊은 세대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뭐 초합리, 초개인, 초자율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하셨다고요?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개념인지.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한 단어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납득이라는 캐릭터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건축학개론이라는 이제 영화에
납득이라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예. 왜 납득이냐면 납득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캐릭터죠. 그러니까 지금의 2000년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납득이고요. 물어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가 아니라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예.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왜 하필 나인지를 계속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스스로 납득을 하는 겁니까? 누군가가 납득을 좀 시켜줘야 되는 겁니까? 납득을 합리적으로 시켜줘야 되고요. 원칙에 맞게 내가 그 조건에 맞아야지 내가 납득해야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예. 네, 초합리 같은 경우 납득이란 네. 가장 중요한데 합리라는 것은 똑똑하다라는 겁니다. 네, 합리적으로 모든 걸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초라는 것은 뛰어날 수도 있지만 지나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모두가 합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업무, 내가 손해가 되는 업무들을 예. 기본적으로 꺼려하죠.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딱 시키면 네. 왜 해야 되죠? 를 입으로 꺼내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마음속으로 담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표정으로 나타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예. 초개인은요? 초개인은 쉽게 얘기하면 이기주의라고 보시기보다는 이제 개인 보호주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회사를 하더라도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 내가 나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 예. 이것이 2000년대 초반부터 생긴 자존감 교육과 결부돼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이게 뭐 이렇다고 해서 뭐 애사심이 없거나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 개념이 이제 초자율이었는데요. 이거는 뭐죠? 네, 아까 네. 얘기한 거랑 비슷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 네, 내가 예. 일하는 것, 내가 일하는 것도 아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니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내 제안이 들어줄 수 있는 곳인가. 아, 근데 이것이 좀 지나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제 누카력 같은 단어가 나오겠죠.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네가 지금 그 자리를 선택했잖아. 공무원을 선택했는데 왜 징징거려? 이런 것 같은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지나치는 형상도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는 그런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또 합리적으로 세상을 본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2000년대생의 특징, 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기저귀를 찬 아기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그 사진이 신문에 실렸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 2000년대생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세상을 좀 인식하자마자 디지털 환경에 좀 노출된 그런 세대가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런 요인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전 세대와의 차이가 좀 나타나는 걸까요? 예. 연관이 가장 큽니다. 그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가장 큰 핵심은 예. 아날로그는 중간이 있다는 얘기고요. 디지털은 0과 1, 중간이 없는 예스냐 노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의 가치 체계와 그런 모든 것들이 예. 디지털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규칙에 맞냐고 물어보는 거죠. 일을 내가 해도 되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합리만 따지게 되다 보니까 예. 기존과 다른 점이 보일 수 있게 되고 이것이 회사로 보면 갈등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저출생 문제 앞서 이제 이 코너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정치권에서는 그 오랫동안 이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성과가 없다 보니까 이 저출생이라는 이슈를 꺼내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한다는 그런 얘기를 이 관련 전문가께서 이렇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여야가 경쟁하듯이 저출산 공약을 내놨는데 아마도 이렇게 외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 이상 상황이 좀 많이 악화됐다는 방증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정확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오전과 오후에 여당과 야당이 저출생 관련한 대책들을 내놨잖아요. 예. 하지만 이것은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꾸준히 그러니까요. 노력해왔어요. 예. 하지만 이것은 세대적 특징과 시대적 특성이 만났을 뿐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 반대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어쨌든 금액적인 지원을 해주고 육아휴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금전적 이득을 준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이 얘기는 젊은 세대를 봤을 때 아이를 낳는 거는 금전적으로 역시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반대로 줄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너무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니까요. 네, 그것을 예. 강화하는 것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많아져도 아이를 결태 낳지 않을 겁니다. 아이를 낳을 사람만 낳을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가령 말씀드리면 네. 제가 육아휴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육아휴직을 왜 했냐면 할 수 있었으니까 한 겁니다.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100명 중에 몇 명 안 되는 곳에 근무하고 있었고 예. 할 수 있었죠. 근데 이득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육아휴직도 했고 돈도 굉장히 많이 줬었고 예. 여러 가지 이득이 있는데 저는 더 어차피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고 육아휴직을 할 환경이 되었으니까 좀 더 이득을 얻겠죠. 예. 근데 애초에 애를 낳을 수 없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어차피 애초에 시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점차 부익부 빈익부만 가중되겠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출생은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정치권이 뭐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2000년대생들이 이런 대책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일지 좀 그것도 궁금해요. 그들의 관점으로. 쉽게 얘기하면 아이를 낳는 것이 합리적이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겠죠. 그 아까 초자율, 초합리, 초개인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세 개가 혼합돼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일까요? 이득이 아니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택이 우선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제쳐지고 개인을 따진 건 초개인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나도 중요하지만 태어날 아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1억을 주면 좋겠죠. 하지만 이 아이가 컸을 때 사회 구조상 많은 세금을 낼 것이고 나의 많은 부모들을 부양할 것입니다. 그럼 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아이를 위한 선택이겠죠. 예. 마지막 초자율은 내가 알아서 선택하는데 왜 정부가 나라인지 말하는지 왜 너희가 건드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섞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뭐 낳고 기르기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그 자율성도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예.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 도움을 주면 좋겠죠. 근데 예. 나는 이미 낳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고 낳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200씩 받아서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 절대 이제 손해를 보지 않거나 예. 합리라는 건 실패를 하려고도 하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넷플릭스하고도 이런 것들하고 연결됐는데 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선택을 하지 못하잖아요. 예. 하나를 보면 2시간을 봐야 됩니다. 점차 많은 것들이 생겨서 선택이 많아지는데 하나를 선택하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1시간 동안 선택지만 보고 있죠. 아이를 낳는 건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대와 세계가 연결돼서 만들어진 것이 정부가 지금까지 잘못해서 정책을 잘못해서 아이를 안 낳는다는 생각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2000년생들이 이제 하나둘 이제 사회에 진출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기성세대들도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000년생과 앞선 세대들이 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하는 원칙과 상식, 원칙과 상식이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좀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맨 처음에 신입사원이 딱 왔는데 2002년생이 왔다고 하겠습니다. 초저출생 세대가 딱 들어왔는데 처음에 점심을 먹는 시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선배님, 맥주 한 잔만 해도 되나요? 점심 때. 뭐라고 할까요? 저요? 네. 뭐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안 된다고 하겠죠. 오후에도 근무를 할 거고 직무마다 다르겠죠. 보통 회사는 오후에도 일을 할 거고 술은 당연히 안 된다. 끝나고는 모르겠지만 안 돼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한 것이 조금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마시더라도. 네. 근데 여기서 보통 납득하고 끝나거든요. 예. 근데 하나를 더 물어볼 겁니다. 무알콜 맥주는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근데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개인이 되바라지고 개념이 없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되게 디테일하게 보는 거거든요. 무알콜 맥주가 예전에는 주의 없었지만 지금은 편의점을 가도 진짜 노알콜 맥주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뀌었을 때 물어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갈등이라고 보지 않고 우리는 알코올도 안 되지만 무알콜 맥주도 안 되기로 결정을 했어. 입사하자부터 사전에 얘기를 하는 거죠. 담배도 똑같습니다. 담배를 실내에서 안 피는 건 맞는 거죠. 근데 이제 관련형 담배가 드러났고 전자담배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했지 않습니까? 전자담배도 담배이기 때문에 안에서 피지 않는 걸로 하겠다. 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원칙을 사전에 따진다면 쓸데없는 갈등은 10 중에 7, 8은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마지막으로 2000년대생 지금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세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2010년대 이후는 알파 세대가 등장하겠죠. 알파 세대요. 네. 근데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2000년생의 가장 핵심은 그들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수가 이미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출생 얘기할 때 지금 태어나는 아이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2000년대생은 기존 90년대생보다 30%가 빠져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걸 정확히 디테일하게 숫자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하기도 어렵고 한국인들 구하기 점점 어려울 겁니다. 내후년부터. 예.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 세대 같은 경우는 이게 뉴노멀이 될 겁니다.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정말 한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섞여가는 세상이 10년, 20년 후에 자연스럽게 도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아주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생이 온다의 저자 이몽택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